박미선 씨, 정말 박미선 씨가 맞습니까? 접시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 식당. 재벌 회장이 접시를 집어던진 겁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23년 전 두 사람은 연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자는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여자를 증오했고, 여자는 남자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며 홀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예비 장인과 며느리의 예비 시어머니로 마주 앉았습니다. 파편이 흩어진 바닥 위로 과거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만남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과연 이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났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벽에 걸린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견례라는 두 글자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긴장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눈가의 잔주름이 평소보다 깊어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미선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어젯밤 다림질해 둔 검은 정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어머니가 선물로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디자인이 요즘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미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죠. 정장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시가 되자 미선은 집을 나섰어요. 분식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옷깃을 여몄죠. 골목길을 걷는 동안 머릿속으로 오늘 일정을 정리했어요.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준비하고 정오에 한남동 호텔로 출발. 시간 계산을 하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분식집 셔터를 올리자 어제 저녁 청소를 마친 깨끗한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보며 하루의 시작을 실감했죠. 쌀통을 열어 김밥용 밥을 준비하고 단무지와 우엉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쓴 칼날이 도마 위를 지날 때마다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밥 2줄을 주문했죠. 미선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렸어요. 김밥을 마는 동안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들떠 보이시네요. 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요. 사돈댁이 한남동에 호텔도 있고 대단한 집안이래요. 손님이 축하한다며 김밥값에 1,000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미선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죠. 9시가 가까워오자 미선은 조기 마감 안내문을 써서 문에 붙였습니다. 오늘은 가족 행사로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씨를 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해왔는데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김밥을 말아 손님에게 건네고 나자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앞치마를 벗으며 내면으로 되뇌었어요. 내 낡은 삶이 도윤이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해. 오늘만큼은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 해. 분식집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10시 정각 미선은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너머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윤이가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아직 서툰 손놀림으로 매듭을 만들다가 다시 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다가가자 도윤이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아들 앞에 서서 넥타이 매듭을 정리해주기 시작했어요. 손과 손이 스치는 순간 28회 동안 키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미선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말 속에 입양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둘은 서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28년 전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왔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미선이 일부러 농담을 던졌어요. 그나저나 혼수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이 부모님도 엄마처럼 따뜻한 분들이에요. 우리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 말에 미선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행복만 남았다는 아들의 말을 믿어보자. 사랑은 결국 진실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도윤이 현관으로 향하며 구두를 신었습니다. 뒤돌아서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약속해요. 오늘은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둔 텀블러를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 안에서 마실 물이었죠. 도윤이 텀블러를 받아들며 엄마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어요. 그 짧은 접촉에도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미선은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아닌 도윤이 엄마로서의 모습을 만들어야 했죠. 화장을 하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도윤이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1시가 넘었으니 슬슬 출발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들고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미선은 침실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매니 선반을 더듬어 오래된 가죽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좋은 가방이었죠. 갈색 가죽이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파우치와 휴지, 손 소독제, 그리고 예물로 준비한 봉투를 차례로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쪽 깊은 포켓에서 뭔가 각진 것이 손등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바랜 서류철이었습니다. 겉면에 금박으로 혼인 이혼 서류라고 찍혀 있었죠. 펼쳐보니 안에는 윤재성 채무 대납 영수증과 접촉 금지각서 사본이 끼어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했어요.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조각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죠.
잠시 그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태수의 서재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던 겨울밤. 펜을 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도장이 종이에 찍힐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서류철을 버릴까 망설이던 순간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택시 잡았어요. 빨리 나와요. 화들짝 놀란 미선은 서류철을 그대로 가방에 급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돌아볼 때가 아니었죠.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니 도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시 30분 모자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미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한남동으로 향하는 길, 점점 건물들이 높아지고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한남동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도윤이 엄마 손을 살짝 잡았다 놓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미선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어맨이 재빨리 달려와 문을 열어줬죠.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윤재성 회장님의 손님이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재성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 윤재성은 아니겠지.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미선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불안감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니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에는 잔잔한 인공 폭포가 흐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히스토리월이라고 적힌 벽면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우연히 한 액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초대 소유자 최경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얼굴은 흐릿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죠. 리셉션을 지나가는데 직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이 20층 프라이빗 룸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미선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설마가 혹시가 되고 혹시가 불안함으로 변해가는 순간 도윤이 엄마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미선은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카펫이 깔린 바닥은 발소리를 흡수했고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프라이빗 룸 앞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소연이었습니다.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소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소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뵙고 싶어 하셨어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미선은 심호흡을 하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과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중앙에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정갈한 한정식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 정면 상좌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미선은 반사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단아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아마 재성의 현재 아내인 혜정인 듯 했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미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정면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미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윤재성이었습니다.
더 깊어진 눈가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의 칼날은 여전했죠. 재성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경직되었어요. 그가 미선의 이름을 속삭이듯 입모양을 만들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어요. 의자가 바닥에 닿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두 멈춘 것 같았죠. 미선은 본능적으로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도윤 옆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났어요. 소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인사드려야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혜정도 남편의 이상한 반응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미선 앞에 반쯤 막아서듯 섰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당황한 내색이었습니다. 미선은 간신히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죠. 재성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미선 씨, 정말 박미선 씨가 맞습니까? 그 질문에는 확인이 아닌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미선은 고개를 살짝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재성 씨. 그 짧은 대답에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부르는 그 이름이 입안에서 쓰게 느껴졌어요. 도윤과 소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도윤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재성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한계가 곧 무너질 듯 했습니다. 미선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우리가 사돈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우연이 있을까? 운명이 20년을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하다니. 가방 속에 있는 서류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혜정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두 분이 예전에 알고 지내셨나 보네요. 어떤 인연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재성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연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대체 왜 이러세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윤도 당황해서 어머니를 감싸며 재성을 노려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 조금 진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선을 바라보며 무거운 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묵혀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문을 향해 걸었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뒤따라왔고 혜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재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었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고 현재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복도의 조명마저 어둡게 느껴지는 밤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미선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프라이빗 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성이 뒤따라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모강 깊은 곳에서 갈린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파혼입니다. 재성의 선언은 단호했고 차가웠어요.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문 밖으로 뛰쳐나와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전 도윤 오빠를 사랑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재성이 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안 돼. 이 결혼만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만나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혜정도 복도로 나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재성이 손을 내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해결이라고? 아니, 이건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일이야. 미선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20년 전의 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죠. 재성 씨,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재성이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과거라고. 당신에게는 그저 과거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매일이 지옥이었소. 20년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소연이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오빠,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빠가 반대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소연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강력한 반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혜정이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일단 오늘은 감정이 격해졌으니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결정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20년 전에 충분히 했소. 이 결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시 만날 일도 없어. 미선은 절망과 후회,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밀어붙였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어요. 그럼에도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소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엄마, 아빠를 말려주세요. 제발이요. 전 도윤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정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재성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버님, 제발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든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성이 다시 한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아들인 이상 절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 결혼은 하늘이 무너져도 허락할 수 없어.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재성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어요. 좋소.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도윤이 엄마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소연이 울면서 뒤따라왔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포기하지 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미선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복도의 조명마저 깊어 보이는 밤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결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의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미선과 도윤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상 호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들이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0층 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 빨리 불러주세요. 그 말에 미선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 들으셨어요? 윤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방금 전에 충격적인 일에 이어서 위급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한 표정이었죠. 미선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삶을 망가뜨렸나? 20년 전처럼 또 그를 아프게 만들었나?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붙잡힌 듯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도 걱정될 거예요. 도윤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미선은 차마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소연과 혜정이 와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혜정은 초조한 표정으로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은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아 손가락 마디를 문지르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혜정이 다가가자 의사가 설명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지병이 있으셔서 위험했지만 다행히 안정을 찾으셨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소연이 도윤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아빠가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결혼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도윤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은 없었죠. 혜정이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혜정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무슨 과거가 있었는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혜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겠죠.
저도 도윤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혜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정되면 다시 한번 만나요. 이번엔 조용한 자리에서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미선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아니다. 내가 풀어야 한다. 내가 만든 과거의 매듭을 이제는 풀어야 할 때가 왔다. 병원을 나서며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였어요. 과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미선과 도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오후 3시 집에 도착한 미선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니 그 안에서 서류철 모서리가 살짝 보였어요. 도윤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말해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바랜 갈색 표지에 금박으로 찍힌 혼인 이혼 서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어요. 맨 위에는 1998년 12월 15일자 채무대납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접촉 금지 각서가 놓여 있었어요. 붉은 잉크로 찍힌 도장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박태수 그리고 박미선.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도윤아, 이 서류들이 모든 걸 말해주는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성 씨는 내 첫사랑이었고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예전에 내 남편이었어.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재성 씨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빚더미에 앉았단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사업가에 따른 사업가 집안과 맺어져야 한다는 고집이 강하셨던 분이야. 재성 씨가 파산하자 당장 우리 집안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격렬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지. 결국 할아버지가 재성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우리를 갈라놓았단다. 나는 내 아빠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할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 조건이 곧 영원히 재성 씨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빚을 갚은 후 몇 해 뒤 우리 할아버지 사업도 결국 기울어졌단다. 어쩌면 이게 모두. 나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운이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버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강제로 헤어지게 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재성 씨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리고 나도 비겁하게 떠난 게 부끄러워서 2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납 영수증 뒤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떼어냈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필체였어요. 미선아,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거다. 그때를 위해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라. 내가 재성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갈라놓은 거라는 증거니까. 용서받지 못할 아버지가. 미선은 메모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죄책감에 시달리셨구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비밀을 안고 사셨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20년 만에 발견된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이 엄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윤 회장님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도요. 그분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셨겠네요. 그래, 재성 씨는 내가 돈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진실을 몰랐으니까.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해요. 소연이네 가족에게도요. 오해를 풀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미선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래, 이제는 숨지 말고 맞서야 할 때가 왔구나.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없어. 미선은 서류처를 다시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성을 만나야겠어. 20년 만에 진실을 말해야겠어.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야. 아버지의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고 도윤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미선은 이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해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죠. 다음 날 오후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었어요. 남편이 안정을 찾았어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요.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텔 카페는 평일 오후라 한산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혜정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선이 다가가자 혜정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눴네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파혼이었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 여자의 아들과는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반복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눈에는 깊은 고통이 보였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 같은 거였죠. 미선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혜정 씨, 저도 상견례 같은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밤새 울었어요. 도윤 씨 없이는 못 산다면서요. 그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걸 처음 봤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소연이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대요. 하지만 부모의 반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혜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지 말자고요. 어른들끼리 조용한 자리를 만들어서 과거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조금 더 회복하면 세 명이서 만나요.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성 씨가 절 만나려고 할까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혜정이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남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특히 소연이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몇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미선은 혜정의 침착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혜정 씨,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혜정이 미선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동맹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말아요.
카페를 나와 로비를 지나는데 미선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습니다. 초대 소유자 최경태라는 이름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정이 미선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저분이 회사 창립자라고 들었어요. 남편의 절친이자 은인이었대요.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남편이 그 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만 왠지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최경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도윤에게 혜정과의 만남을 전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아직 희망이 있는 거네요. 소연이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미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재성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너와 소연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도윤이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엄마가 늘 저를 위해 희생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따뜻한 품에서 미선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녁 무렵 혜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병원 면회 가능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미선은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20년 만에 재성과 제대로 마주하는 자리.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미선은 서류철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메모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였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오후 3시 미선은 혜정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0년 만에 재성과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미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실 문 앞에 서자 미선은 가방 속 서류철을 만져봤습니다. 1998년에 채무대납 영수증과 접촉 금지각서,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이것들을 꺼내 보여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혜정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선 씨 모시고 왔어요. 이야기 좀 나누세요. 혜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재성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죠. 재성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며칠 전의 폭발적인 감정은 가라앉은 듯 했어요. 여기는 왜 다시 왔어? 할 말이 더 남아있는 거야? 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재성 씨, 이걸 먼저 보세요. 1998년 12월 15일의 일이에요. 미선이 서류철을 재성 앞에 놓았습니다. 재성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채무대납 영수증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서류들은 뭐지? 재성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각서까지 쓰게 했어요. 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접촉 금지 각서를 들어 올렸어요. 박태수, 박미선 두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재성이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죄책감으로 살까봐요. 자존심이 무너질까봐요. 그리고 나도 비겁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떠난 게 부끄러웠어요. 2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재성이 서류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었단 말이요.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혜정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선 씨도 피해자였네요. 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잖아요. 이제 과거는 과거로 묻고 아이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왜 한마디 말도 못했지?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 전화라도 할 수 있었잖아. 20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미선이 가방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거예요. 며칠 전에야 발견했습니다. 미선이 메모를 재성에게 건넸어요. 재성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미선아,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거다. 내가 재성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갈라놓은 거라는 증거니까. 용서받지 못할 아버지가. 재성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성 씨는 제가 떠난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신 건가요? 재성이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당신이 떠난 후 죽고 싶었소? 빚더미에 앉아 있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날 버렸다고 생각했으니. 그런데 최경태라는 친구가 있었어. 경태가 날 살렸지.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경태요. 호텔 로비에 있는 사진 속 그분인가요?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IMF 직후 내가 포기하려던 밤 경태가 찾아왔어.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 둘이서 맨손으로 이 건설회사를 일으켰어. 밤낮 없이 일했지. 그런데 2003년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났어.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매몰될 뻔했는데 경태가 몸으로 막아 구해줬어. 대신 그는 철골 아래 깔렸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아들만은 꼭 지켜달라고. 그리고 숨을 거뒀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고 직후 난 몇 주 동안 의식을 잃었어. 그 사이가 문제였지. 그때 경태 아들을 보아주던 가정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는지 연락 한 통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현장은 통제되고 회사는 뒤집히고 내가 눈을 떴을 땐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실마리조차 없었지. 재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경태의 아들을 찾아야 해. 그게 내 남은 의무야. 하지만 사고 후 아이는 행방불명이었지. 친인척도 없었고 보호자도 없었어.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 혜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성이 다시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낸 것. 오해였구나. 내가 20년 동안 틀렸구나.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더 일찍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재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와 소연이의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어.
내가 과거에 묶여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지. 시간을 좀 줘. 마음을 정리해야겠어.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건가요? 재성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되니까.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두 분이 더 이야기 나누실 게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혜정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선과 재성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재성이 옵조리듯 조용히 말했어요. 경태의 아들을 찾으면 회사 지분과 재산의 일부를 물려줘야요. 그게 경태와의 약속이니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고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경태의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남았죠. 미선은 병실을 나서며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어요. 병원을 나온 미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최경태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재성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최경태의 아들. 2003년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행방불명된 아이. 왠지 모를 숙명적인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선은 애써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재성 씨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이제 겨우 20년 묵은 오해를 풀 실마리를 찾았어. 좋은 소식이지? 도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소연이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도윤이가 최경태의 아들이라면 이 기쁨은 운명이 준 가장 큰 축복이 될 거야. 이 숙명적인 진실만이 재성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우리 모두를 과거의 족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선은 도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2003년 3월 15일자 입양 서류. 도윤을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이었죠. 미선은 당시 절망 속에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본인에게 이 아이를 거두는 일만이 상실감에 무너진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구하는 일만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결심이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보호소 인수인계 확인서에는 아기가 발견된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건설 현장 인근 파출소. 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재성이 말한 사고 현장과 시기가 너무나 일치했어요. 2003년 3월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 근처에서 발견된 아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미선은 확신했습니다. 미선이 만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운명이 만든 필연이었어요. 미선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때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도윤이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은색 팔찌가 나왔어요. 아기용 팔찌 안쪽에는 희미한 각인이 있었습니다. K, T, 2002 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팔찌는 운명이 미선에게 보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KT는 분명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2002년은 도윤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미선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팔찌를 통해 재성 씨의 20년 숙제와 나의 20년 희생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재성이 입원한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미선은 이제 이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혜정에게 미리 연락해서 재성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재성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재성이 미선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경태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분의 아들은 몇 살이었나요? 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고 당시 1살이었어. 2002년생이었지. 경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어.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전부였지.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세요? 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태가 아이 이름은 잘 말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아들 하고만 불렀지. 왜 갑자기 그걸 묻는 거야? 미선은 가방에서 은색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게 최경태 씨 것일 수도 있을까요? 나는 팔찌를 건넸고 재성이 받아들었어요. 팔찌를 본 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KT는 경태의 이름 이니셜이었어. 그리고 2002년은 아들이 태어난 해였지. 경태가 아들이 세상에 나온 가장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면서 자기 이름과 아들의 생년을 새겨 만들어서 아이가 태어난 후로 늘 차고 다녔거든. 미선은 숨이 턱 막혔지만 이번엔 창백해지기보다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최경태 씨 아들의 것이란 말인가요? 재성 씨가 급하게 물었어요. 이 팔찌를 어디서 구한 거야? 누가 가지고 있었어? 혹시 경태 아들의 소식을 아는 거야? 그의 눈에는 20년 동안의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면 당신의 은인이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대한 축복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도윤이 최경태의 아들일 가능성, 재성이 찾던 은인의 아들이 바로 내가 키운 아들이라는 것. 이 아이러니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재성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줘. 이 팔찌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면 말해줘. 20년 동안 찾았어. 경태와의 마지막 약속이야.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드디어 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혜정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까지 들려요. 혜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재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경태 아들의 팔찌야. 미선 씨가 가져왔어.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 재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선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섣부르게 대답을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운명이 준 이 선물을 더 확실하게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확실해지면 다시 오겠습니다. 미선은 급하게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재성이 미선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미선 씨, 기다려봐. 뭘 확인한다는 거야? 이미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재성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운명이 이렇게 자비로울 수가 있을까요? 내가 키운 아들이 재성 씨가 찾는 은인의 아들이라니.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면 재성은 20년 묵은 죄책감을 덜 것이고 도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소영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혹시 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은 적 없었니?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요? 전 엄마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선은 은색 팔찌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내가 아기 때 가지고 있던 거야. 이것이 너를 낳아준 분들의 단서일 수도 있어. 도윤이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혼란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미선은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이제 막 알게 된 거야. 내가 누구든 넌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이 진실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일 수 있단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삶이 통째로 바뀔 것 같아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들의 혼란을 본 미선은 그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도윤아. 엄마는 언제든 내 옆에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재성에게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미선에게는 아들의 마음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 가장 먼저 도윤이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최도윤이 재성의 은인, 최경태의 아들이라는 이 숙명적인 진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20년 묵은 재성의 짐도 도윤의 외로움도 사라지고 도윤과 소연의 관계는 확신을 넘어 운명적인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나의 20년 희생에 보내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손길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확실한 길이 되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윤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보여주신 그 팔찌에 대해서, 제 친부모에 대해서. 미선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저 준비됐어요. 도윤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앉아라, 도윤아. 엄마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미선이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팔찌는 최경태라는 분의 것이야. 재성 씨의 절친이자 은인이셨던 분. 2003년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 미선이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넌 최경태 씨의 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내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 팔찌까지
모든 게 일치해. 도윤아, 최경태 씨가 내 친아버지이신 것 같아.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최도윤인가요? 아니면 넌 최도윤이야. 엄마가 20년 동안 키운 내 아들.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내 뿌리를 알게 된 거야. 내 친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윤 회장님 말로는 최경태 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대.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분이 그토록 찾던 분이 저라는 걸. 목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미선이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갑작스러운 사실에 혼란스럽겠지만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자. 재성 씨가 20년 동안 찾던 은인의 아들이 바로 너라는 거잖아. 이제 윤 회장님의 죄책감도 너의 뿌리도 모두 해결된 거야. 고마워요, 엄마. 도윤이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엄마는 영원히 제 엄마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깊이 묘한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운명이 이토록 정교하게 모든 것을 엮어놓다니. 20년 전 재성과의 이별, 도윤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남편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팔찌 이야기 때문에요. 오늘 꼭 만나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진실이 재성의 20년 죄책감을 덜어주고 도윤에게는 뿌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10시경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미선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에는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재성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군. 재성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그 팔찌 주인이 대체 누군지 계속 생각했거든. 미선이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팔찌를 꺼냈습니다. 재성 씨, 제가 확인했어요. 이 팔찌는 확실히 최경태 씨 것이 맞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성이 팔찌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야? 경태 아들은 어디 있어? 살아있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은 재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에요. 도윤이가 최경태 씨의 아들이에요.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성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도윤이가, 내 아들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2003년 3월 도윤이를 입양할 때 이 팔찌가 함께 있었어요. 발견된 장소도 건설 현장 근처 파출소였고요. 시기도 사고 직후예요. 모든 게 일치해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성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태야, 내 아들을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성 씨, 어제 병원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 사실을 밝히기 전에 도윤에게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아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도윤이한테 말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재성이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경태 아들을 키웠다니.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이건 운명이야. 경태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성 씨가 20년 동안 찾던 아이를 제가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어요. 이제 재성 씨의 죄책감도 도윤이의 뿌리도 모두 해결될 거예요. 재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돼. 그 순간 침대 옆에 놓인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삐익 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재성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성 씨, 왜 그래요? 바로 의사가 급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절대 안정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지금 큰 충격이 될 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재성이 고개를 저었지만 미선은 도윤이 은인의 아들이라는 기적 같은 진실 20년 죄책감과 만나 재성에게 과부하를 주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급격한 악화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도 위험해요.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미뤄왔던 건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악화 속도를 막으려면 당장 오늘 오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도 위험해요.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50%요?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성이 방금 도윤이 최경태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희망과 경외감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재성 씨, 수술 꼭 성공하셔야 해요. 도윤이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죠.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만약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그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해줘. 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너를 키운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윤이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죠.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혜정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술이라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됐어. 재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정아, 내가 만약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술 성공할 거예요. 혜정이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자비롭다가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도윤이 최경태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로 그날 재성이 위독해지다니. 그날 오후 재성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혜정이 소연과 함께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빨간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혜정이는 의자에 앉은 채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도윤이한테 말해줘야 해요.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을 회복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혜정이 비틀거렸습니다. 소연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미선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모든 희망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성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혜정이와 소연이 유리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미선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 오해를 풀고 도윤이 최경태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이제 재성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니.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윤이도 함께 와주시겠어요? 남편 상태가 안 좋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갈게요. 급히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도윤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혜정이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혹시?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하지만 의사가 그러는데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대요. 유리창 너머로 재성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재성 씨, 깨어나세요. 도윤이 왔어요. 당신이 찾던 최경태 씨 아들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재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모두를 덮쳤습니다. 운명이 보여준 완벽한 구원의 길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의 재성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분이 제 친아버지의 은인이신 거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아들 옆에 섰습니다. 그래. 재성 씨가 20년 동안 찾던 분이 바로 너야.
미선의 손이 도윤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날 이렇게 되시다니.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제가 최경태 씨 아들이라는 걸 알고 충격받으신 거잖아요. 아니야. 미선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어. 다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몸이 견디지 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아. 소연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도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실 거예요. 꼭 깨어나실 거예요. 도윤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회장님은 강한 분이야. 그의 말에는 확신보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정이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깨어나세요. 제발. 우리 딸도 있고 이제 경태 씨 아들도 찾았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는 여전히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떠나면 재성이 깨어날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재성과 헤어지던 그날도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맞이한 새벽. 그리고 지금 또다시 절망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마. 도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를 키우신 거. 미선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 구원이었어. 재성 씨와 헤어지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야. 미선이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절대 후회한 적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소연도 혜정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 5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4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어요. 48시간이라는 고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럼 회복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생명은 유지되고 있어요.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적? 미선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후 과연 기적을 허락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쉬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셔도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전화 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쉬시는 게 좋겠어요. 혜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저도 남을게요. 소연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집에 갈까?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오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암울할까요? 어제 아침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도윤의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집에 도착해 미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도윤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미선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윤아,
내가 최경태 씨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팔찌가 증거잖아요. 그리고 시기도 장소도 다 맞고요. 그래.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재성 씨가 이렇게 되시다니. 내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도 못하고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꼭 깨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미선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8회 동안 키운 아이. 이제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샤워하고 올게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도 좀 쉬세요. 도윤이 사라지고 미선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재성이 수술실에 들어간 지 16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의 고비 중 아직 32시간이 남았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1998년 채무대납 영수증, 접촉 금지 각서, 그리고 2003년 도윤의 입양 서류. 이 종이들이 20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선아,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거다. 재성이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미선은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긴 고통을 낳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남편이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혜정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의식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혜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선 씨, 남편이 계속 뭔가 중얼거려요. 정확히는 못 알아듣겠는데 경태라는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요. 미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재성이 의식 속에서 최경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약속, 친구의 아들을 찾겠다는 약속. 그것이 재성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병원 가야 해. 회장님이 깨어나시려나 봐.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정과 소연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곧 의식을 되찾으실 것 같아요. 의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혜정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소연도 엄마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선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재성 씨가 돌아오신대. 내 친아버지의 은인이 돌아오신대.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1시간 후 재성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가 먼저 들어가 간단한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직 몸이 약하지만 대화는 가능합니다. 가족분들 들어가셔도 됩니다. 혜정과 소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미선과 도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혜정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남편이 당신을 찾아요. 도윤이도 함께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미선아. 재성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있구나. 그리고 도윤이도. 도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성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경태 아들이지. 최경태의 아들. 내가 20년 동안 찾던.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인 것 같아요. 팔찌도 있고 시기도 장소도 모두 일치해요.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태야, 약속 지켰어. 내 아들 찾았어. 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도 곧 갈게. 재성 씨, 미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도윤이를 만났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재성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경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 친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경태 씨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요. 재성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경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준 사람이었지.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를 무척 사랑했어.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너를 키웠는데 늘 내 이야기만 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도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럼.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당일도 아침에 내 얼굴 보고 현장에 갔대. 가정부한테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나도 사고 후에 정신을 잃었어. 몇 주가 지나서야 깨어났지.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경태 집으로 달려갔는데 가정부도 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 미선은 그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집에 어린 도윤을 두고 현장으로 향한 최경태. 가정부에게 아이를 부탁하며 나섰던 그 아침. 그리고 갑자기 벌어진 사고. 재성도 부상을 입어 몇 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을 만나 제 친아버지에 대해 알게 됐고요. 이건 운명이에요. 재성이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경태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미선이 재성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20년 전에 널 지키지 못해서 내 아버지한테 내가 굴복하게 만들어서.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난 평생 너를 증오하며 살았어. 재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돈을 받고 떠났다고. 그 배신감과 분노가 날 갉아먹었지. 너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어.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오해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났고 내 아들이 경태 아들이라니. 이건 운명이야. 네, 운명이에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잔인하면서도 자비로운 운명. 재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 경태한테 약속 지켰고 너도 다시 만났고 이제 아무 미련 없어.
재성 씨, 미선이 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도윤이와 소연이의 결혼도 있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많아요. 재성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늘 희망을 받지.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 미선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미선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성이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려운 여정.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으니까요.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만났으니까요. 이제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성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미선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재성과 도윤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최경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성이 미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병실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아, 결정했어. 재성이 말했습니다. 소연이와 도윤이 결혼, 내가 적극 지지할 거야. 아니, 축복할 거야. 미선이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재성 씨, 아, 이제 사돈 될 사이니 사돈 어른이라고 해야 하나요? 미선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 재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예를 갖춰야죠. 미선이 말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돈 어른. 그럼 저도 예의를 갖춰야겠네요. 그래요. 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태 아들이 내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네요, 사돈. 고마워요, 사돈 어른.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울 건 없어요. 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결혼식장에 최경태 사진을 모셔두면 어떨까요? 식장 한쪽에 경태가 하늘에서 지켜보게. 좋은 생각이에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23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재성의 병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정, 소연, 미선, 도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예요. 그가 도윤과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합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요? 그래. 재성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 미선이의 아들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 하지만 그건 오해였어. 미선이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 강제로 떠나야 했던 거였지. 그리고 도윤이는 내 절친의 아들이야.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니? 도윤이 일어나 재성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연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재성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는다, 도윤아. 내 안에 경태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혜정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이제 우리 사돈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미선도 혜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소연이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윤이 소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 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석 달 후로 하자. 내가 완전히 회복해서 딸을 직접 데려가고 싶거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병실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3년의 긴 여정, 절망과 고통의 시간. 하지만 그 끝에서 만난 이 기적. 운명은 잔인했지만 결국 자비로웠습니다. 재성이 미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용서와 축복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서울 시내 한 예식장은 화사한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신랑 대기실에서 도윤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식장 한쪽에는 최경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성이 직접 준비한 거였어요. 깔끔한 양복 차림의 경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입장했고 이어서 소연이 재성의 팔에 이끌려 들어왔어요. 재성은 딸의 손을 도윤에게 건네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젊은이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서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이와 소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을 나눴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재성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성이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재성이 계속했어요. 도윤이는 제 절친의 아들입니다. 2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경태. 그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제 사위가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를 키운 분은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사돈께서 도윤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성장한 것은 모두 사돈의 헌신 덕분입니다. 미선이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성이 말을 이었어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이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두 아이의 사랑이 많은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성이 단상에서 내려와 최경태 사진 앞에 섰어요. 경태야, 내 아들 정말 훌륭하게 컸어. 오늘 내가 제일 기뻐할 거야. 그가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미선과 재성이 잠시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고마워요, 사돈 어른.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덕분에 제 마음도 정말 편해졌어요. 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사돈. 우리 이제 과거는 정말 다 내려놓은 거죠.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3년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도윤이 최경태 사진 앞에 다시 섰어요. 아버지, 저 행복합니다. 엄마도 행복하고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최경태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반 분식집 주방불을 올렸어요. 익숙한 기름 냄새와 철판 소리가 미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새벽이 외롭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윤과 소연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최경태의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태 씨, 아드님 정말 잘 키웠죠.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미선이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결혼 전 재성은 약속을 지켰어요. 회사 지분과 재산의 일부를 도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최경태 몫이라고 했죠. 도윤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재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이건 빚을 갚는 거라고 경태한테 진 빚을요. 그 돈으로 도윤과 소연은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미선도 이제 낡은 분식집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새로 얻었어요. 재성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다고요.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재성이었습니다. 사돈, 오늘도 김밥 한 줄 주세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미선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상대도 필요하고요. 재성이 카운터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혜정이는 요즘 어떠세요? 미선이 물었어요. 딸아이 결혼하고 나서 더 밝아졌어요. 손주 보는 게 낙이래요. 재성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23년의 앙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점심때 도윤이 소연과 함께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오늘 근처 볼 일 있어서요. 도윤이 밝게 인사했어요. 소연도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오해는 운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증오와 죄책감으로 얼룩진 과거는 용서로 치유되었고 새벽 4시 반은 이제 더 이상 고독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깨진 접시 파편처럼 흩어졌던 인연들이 다시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최경태가 미소 지으며 모두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